달러가 필요한 분하고 원화가 필요한 분들하고 서로 이렇게 바꾸기도 하고 그거 자체가 불법입니다. 자녀나 누가 이제 그 가족이 아니면 렐러티브 친척들이 결혼을 했어. 8만 불, 10만 불, 15만 불이 됐어. 그럴 때에 보통 우리 이제 살면서 좀 이렇게 제가 파이낸싱 담당하니까 잘 몰라서 이렇게 손해 보시거나 실수하시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거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한국에서 돈 가져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돈 가져올 때 흔히 하는 방법이 이제 달러가 필요한 분하고 원화가 필요한 분들하고 서로 이렇게 바꾸기도 하고 그게 이제 그 환칙이라는 건데 그 미국은 외환관리법 그런 우리나라의 개념하고는 다르지만 한국에는 외환관리법이 있어서 그거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잘못되면 벌금을 뭐 물리거나 그러는데 보통 이제 아시는 분들끼리 원화나 달러를 바꿀 때 하루 이틀 서로 약속해가지고 한국에 돈 들어온 거 확인하고 여기서 달러 주는 거 확인하면 다 끝나잖아요. 서로 주고받고 했으니까.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이제 이거 잘 끝났구나 하고 안심을 하시는데 그때부터 1년, 2년, 3년 안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거 주고받은 거는 서로가 뭐 나쁜 마음이 없어서 순수하게 정직하게 주고받아서 끝났지만 이제 그 돈에 대해서 자금이 서로 섞인 거잖아요. 내 돈하고 전혀 모르는 어떤 분하고의 돈이 섞인 거예요. 그 순간에.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디 기업체 돈이다. 그러면 기업체 내부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뭐 어떤 다른 사건하고 관련돼 가지고 수사를 하게 되면 이 자금이 어디서 나왔냐 다 따지다 보면 이 돈은 나중에 누구 아는 분하고 이렇게 환치기를 했습니다 하는 거를 조사 과정에서 다 진술할 수밖에 없어요. 뭐 절대 비밀로 한다고 해도 절대 비밀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1년 지났는데 검찰에서 조사받으러 와라.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벌금 물고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리스크가 있다. 예를 들면 100건을 거래하면 한두 건 그런 문제가 생기겠지만 그러니까 깔끔하게 끝난 건 아니다. 이 자금의 성격이 어떤 건지를 이해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 위험성도 위험성이지만 내가 이렇게 환치기 한다는 것이 단순히 뭐 길에서 사과 하나 사는 것처럼 내 돈 주고 사과 샀어. 끝.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본의 아니게 미국에서 달러 현금을 많이 갖고 계시는 달러를 현금을 순캐시 100불짜리나 이런 걸 갖고 계신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책을 많이 갖고 계신 분이 있어요. 어떤 비즈니스 성격상 이제 어떤 경우냐면 공사를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책을 많이 받으세요. 그 다음에 다른 이유로 현금을 캐시로 많이 비즈니스 하시는 분은 캐시를 많이 갖고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혹시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서 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옛날에 전쟁 나고 이러면 금하고 돈 캐시밖에 없다더라. 그래서 비상금으로 돈을 모으다가 이게 10,000불이 되고 50,000불이 되고 100,000불이 되고 몇십만 불을 캐시로 집에 갖고 계신 분들도 있죠. 중국 분들도 그런 분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금하고 캐시를. 근데 이제 이 순현금을 가지고 계시면은 우리나라도 이제 굉장히 많이 그런 금융 관련 거래가 강화돼 가지고 현금을 큰 금액을 이제 은행에 예금하면은 은행에서 이제 뭐 신고하거나 이렇게 하도록 돼 있거든요. 미국도 이제 당연히 그렇고 그 여러분이 알다시피 10,000불 이상 현금으로 디파짓하면 은행에서 IRS가 아니라 재무부에 신고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그거는 이제 은행은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머니런들이 그러니까 자금을 세탁하거나 아니면은 뭡니까 뭐 범죄에 이용되는 그런 불법 자금이 건전한 자금으로 정상적인 자금으로 바뀌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은행이 그걸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보고를 하는 건데 이거를 그러면 9,000불씩 여러 번 넣으면 괜찮나? 그것도 수상한 거잖아요. 수상한 거를 보고하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 7,000불 넣은 사람도 이상하게 할 수 있죠.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뭐 이제 여러 은행의 여러 어카운트에 나눠서
9,000불씩 넣었다. 그러면 그 은행들이 한 은행이 아니니까 이제 컴퓨터에서 체크업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뭐 작은 그런 그 뭐 방법들이 그 어보이드하는 방법들이 있기는 한데 그거는 완벽하지 않고 제일 중요한 거는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재무적인 파이낸싱 쪽 입장에서 재정적인 입장에서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그런 어떤 일이 이 세상에서 뭐 진짜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 불안해서 그 현금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 비상금이 필요하긴 하겠죠. 뭐 1,000불이든 몇천 불이든 그런 거 이외에 많이 가지고 있으면 첫 번째 돈은 냄새가 나고 굉장히 비위생적입니다. 돈 자체가. 그 다음에 재무나 이런 그 파이낸싱 쪽에 센스가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은 은행에 예금해 놓는 것도 바보 같은 짓이다고 얘기하잖아요. 머니밸류가 떨어지고 예금은 뭐 금리 이자라는 게 조금밖에 안 나오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이자가 뭐 세금을 띄든 안 띄든 1%도 안 나오는 거잖아요. 내가 이걸 보관하고 있어야 되는 장소가 있어야 되고 어디 여행 갈 때 항상 불안하고 그 다음에 이 돈이 예를 들면 20만 불이다. 내가 어떻게 살다 보니까 5년, 10년이 금방 지나갔어요. 그 사이에 이 돈은 머니밸류가 가만히 놔둬도 자동으로 떨어져요. 지금 뭐 페드가 연방준비위원회에서 물가 그 진정하는 거 굉장히 신경 쓰잖아요. 물가가 예를 들면 3%씩 10년 동안 오르면 30% 단순하게 그러니까 심플 인터레스트로 해도 30%가 머니밸류는 떨어지고 에셋밸류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부동산이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그걸 너무 막 행복하게 생각할 일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뉴트럴한 중립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집의 부동산 가격이 30% 올랐다고 해서 이거는 그냥 해칭을 한 거예요. 머니밸류가 화폐가치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머니밸류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그거를 해칭하기 위해서 에셋밸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실제로 내가 200만 불에 주고 산 집이 내일 내가 230만 불에 팔았다 그러면 30만 불이 오른 거죠. 근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현금을 그렇게 쓸데없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는 이거를 언젠간 노출을 시켜야 돼요. 뭐 예금을 하거나 누굴 주거나 그죠? 아니면 계속 현금을 들고 다니면서 써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이유에 그렇지만 우리가 마켓이나 어디 가서 현금만 쓰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너무나 이 세상이 바뀐 걸 잘 모르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이시거나 아니면 수상한 사람이시거나 아니면 뭔가 뭐 생각을 잘못하신 거죠. 그래서 현금을 쓸데없이 절대 많이 가지고 있지만 이거를 은행에 이제 오픈시킬 때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은 매달 아니면 매주 나오는 캐시로 매출이 일어나는 거를 은행에 가서 디파짓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여기 뭐 템부차 같은데 그 고깃집 우리 엘카미노에 만약에 거기서 한 달에 하루에 뭐 예를 들면 10,000불의 캐시가 들어왔다.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러면 일주일이면 7만 불이잖아요. 7만 매일 가기가 번거로우니까 은행에 일주일에 7만 불 갖다 디파짓 했다. 그럼 10,000불이 초과됐잖아요. 전혀 이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리저너블한 이유가 있으면 돼요. 우리가 캐시 매출이 있어서 이걸 매일 갖다 디파짓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바빠서 일주일에 한 번 했다. 아니면 혹은 한 달에 한 번 하려면 뭐 더 많은 금액이 될 수도 있죠. 그런 경우에 또는 이제 자녀나 누가 이제 그 가족이 아니면 렐러티브 친척들이 결혼을 했어. 근데 중국이나 한국식으로 축의금을 주는데 현금으로 달러로 100불, 150불, 200불씩, 300불씩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다 모았더니 한 뭐 8만 불, 10만 불, 15만 불이 됐어. 그럼 이걸 부모나 아니면 본인이나 누군가 은행에 갖다 예금을 하는 거예요. 현금을. 그러면은 그럴 때 리스트를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매달 며칠 날 누구가 우리 아들 누가 결혼을 했는데 그날 축하하러 온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70명이 아니면 150명이 이렇게 축의금을 얼마 250불 뭐 어떤 분은 150불 이렇게 내서 다 모아가지고 15만 불이 됐는데 이거 애들 뭐 결혼하고 뭐 신혼여행 가고 막 바빠서 내가 정신이 없다가 몇 개월 지났는데 이제 은행에 내가 예금을 하겠다.
하면은 그럴 때 이제 디파짓 하시면 이제 재무부나 어디서 이제 편지가 온다. 뭐 매달 며칠 날 얼마를 캐시로 디파짓 했는데 그게 어떤 돈이냐 하는 게 이제 질문이 오면 갑자기 뭐 조선하고 그러지는 않죠. 그러니까 그럴 때에 이제 리저너블한 이유를 내면 돼요. 예, 이제 그리고 항상 또 금액을 많이 디파짓 했다고 해서 바로 뭐 신고가 돼서 무슨 난리가 나는 건 아닌데 하여튼 그런 준비를 잘 해놓으시면 이제 됩니다. 어음하고 체크하고 현금하고 바꾸실 수도 있죠. 예를 들면 현금을 많이 갖고 계신 분하고 체크를 많이 갖고 계신 분이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공사를 많이 하시는 분이 체크를 많이 가지고 계시고 현금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하고 서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것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환치기처럼 이거 체크 이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럼 체크를 먼저 디파짓 해라. 내가 현금 줄게. 그리고 이게 뭡니까 펜딩 됐다가 이제 클리어 딱 됐어 책이. 그래서 5만 불, 5만 불, 10만 불 받고 내가 현금 10만 불 줬어요. 그러면 그거 며칠 딱 긴장하고 있다가 거래가 잘 끝났잖아요. 안전하지만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아까 환치기처럼 앞으로 1년, 2년 안에 혹시 그 책을 갖고 계시던 분의 문제가 생겨서 혹은 현금을 갖고 계신 분의 문제가 생겨서 서로 그렇게 한 게 나올 수 있고 그럼 이걸 왜 이렇게 했느냐 세금 텍스 보고 줄이려고 그렇게 했냐 뭐 IRS에 뭐 조사를 의뢰한다든가 이딜이나 뭐 그럴 수도 있죠. 그건 뭐 가능성이 별로 약하긴 하지만 하여튼 그런 문제들이 항상 그 다음에 존재한다 이런 거를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환율 이용하는 게 한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이게 달러를 보내거나 한국에서 원화를 달러로 보내올 때 지금 예를 들면 1420원이라면요 기준율이 레이시 1420원이라면 위로 20원 그러니까 1440원 그 다음에 1400원 이렇게 20원씩 차이가 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준 환율이 1420원이고 위로 20원 그러니까 내가 달러를 갖다 주면 1,400원에 바꿔주는 거예요. 은행은. 그 다음에 내가 달러를 살 때는 1,440원을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1불당. 이렇게 20원씩 갭이 있어요. 그 20원이 그럼 어디로 가는 거냐? 은행이 매매 이익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통 거래하시거나 뭐 우대 환율에 적용해 준다 그러면 여기서 한 4원 정도씩을 좀 해줘요. 보통. 근데 이 우대 환율이 본인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은행이 탄력적으로 적용해 줄 수 있습니다. 금액이 10만 불에 예를 들면 10원을 우대를 받으면 100만 원이 이익이 나는 거죠. 살 때든 팔 때든. 그러니까 은행마다 다르고 은행의 브랜치 지점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그 브랜치의 지점 한국 얘기입니다. 지점장이나 그 밑에 뭐 담당 과장이나 누구의 그런 뭡니까 업무를 대하는 그런 뭐랄까 자기의 그 기준, 자세, 태도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우대를 많이 해주고 은행에 일부라도 매매이익을 받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하시는 분 그런 분은 더 우대를 좀 적극적으로 많이 해주고 그걸 굉장히 보수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변수가 많기 때문에 뭐 몇만 불 하는 거야 금액 차이가 얼마 안 되겠지만 몇십만 불, 100만 불 이렇게 이상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미리 준비해서 예를 들면 뭐 하나은행 삼성동 지점 브랜치에 미리 가서 내가 다음 주에 달러를 얼마를 바꿀 거다 아니면 여기서 미국에서 얼마를 송금해 올 건데 우대를 얼마를 해주겠냐 이렇게 미리 해보고 하는 게 좋아요.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기서 나중에. 환율의 포지션이라는 게 옛날에 트래블 책이라고 한국에서 미국에 올 때 책을 가져와서 그 달러로 바꿀 때 그때 적용하는 것도 미국에서 굉장히 그 변수가 많았어요. 그 레인지가 넓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게 있구나 하는 걸 아시면은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기가 된 김에 은행 이용 방법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 이제 진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은행은 이거 잘 나오는 거네. 이 파이낸싱에서 뭐 론을 잘 받고
돈을 얼마를 빌려서 내가 내 온 펀드를 얼마 가지고 부동산을 투자하고 이것도 무지하게 중요하지만 은행을 잘 이용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은행의 탑 10을 보면은 제일 위가 체이스 뱅크고요. 그 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고요. 여기 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고요. 그 밑에가 웰스가 네 번째인데, 웰스가 네 번째고 아마 시티은행이 들어가나?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쭉 내려가서 이 밑에 캐피털 원이 있고 TBD 은행이라고 토론토 도미니언 뱅크인가 캐나다 은행이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마다 뭐 다 이렇게 그 캐릭터가 독특한 캐릭터가 있어요. 경영 방침도 다르고 업무 시스템도 다르죠. 그래서 이걸 함부로 우리가 평가할 일은 아닌데 현재로서는 그 은행을 이용하는 고객 입장에서, 컨슈머 입장에서,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은행이 어딘가, 혜택을 많이 주고 시스템이 잘 돼 있고 이용하기가 편리하고 네트워크가 많은 데가 어디냐? 그러면 일반적으로 체이스를 쳐요. 볼륨도 가장 크지만 비교적 공격적으로 뭐 좀 이게 고객들한테 잘해주려고. 그 다음이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인데 왜 내가 띄어서 썼냐면 제가 느낌에는 요 간격이 좀 떨어집니다. 말이 이등이지. 그 다음에 이제 시티도 좀 약간 공격적이고, 그러니까 공격적이라는 게 친고객 성향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웰스파고는 좀 그 중에서 볼륨이 큰데 역사도 오래되고 볼륨이 큰데 중에서는 좀 떨어지고, 여기 그 모럴 쪽이 도덕적인 문제가 많아가지고 벌금도 많이 물고 옛날에 그랬죠. 그렇게 이제 은행이 내려갑니다. 근데 한국의 대기업들이 한국에서 은행 거래를 할 때 보통 20개 이상의 은행을 거래해요. 근데 그런 대기업은 글자 그대로 갑이기 때문에 그 굉장히 그 볼륨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이 제발 우리 은행 이용해 주세요 뭐 이런 입장이거든요. 근데 왜 굳이 그럼 선택해서 한두 개 은행만 거래하면 되지 20개 은행을 거래하냐?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이렇게 항상 평탄하게만 가지 않잖아요. 팬데믹도 있고 서브프라임도 있고 뭐 IMF도 있고 이런 일이 있을 때 그 은행들마다 자기의 그 위치와 입장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가 이제 하나의 패밀리라고 치면은 여기 한 열 몇 명이 갑자기 여기서 불이 났을 때 보이는 반응이 다 다르단 말이죠. 엄청나게 비명을 지르는 사람, 우리가 불을 어떻게 끌까 아니면 어디로 도망갈까부터 생각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 은행들이 내 고객 입장에서 어떤 경제적으로,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한번 출렁할 때 어떻게 나한테 반응하는가가 다 다른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은 이제 그 뒤를 모르기 때문에 잘 이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이번 팬데믹 기간에 뭐 PPP라든가 EIDL이라든가 여러 가지 연방 정부의 지원 자금을 받을 때 그걸 연방 정부가 일일이 우리 시민 한 명 한 명을 상대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을 통해서 그런 돈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행이 그 일을 하는데 내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가서 PPP 자금을 신청한 사람하고 한미은행이나 뱅크 오브 호프나 또는 오픈뱅크나 이런 한국계은행 로컬뱅크 작은 데다가 하거나 이런 게 했을 때 프로세싱하는 과정이 완전히 달라요. 겪어보셔서 아시겠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내가 했다. 3개월 지났어. 지금 이게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언제나 돈이 나올지 이런 걸 잘 몰라요. 너무 많으니까 갑자기 많이 들어오니까 그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 프로세싱 되는 과정을 일일이 상대해 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한국계 은행들은 우리 교포 은행들은 그걸 다 해줬죠. 그래서 훨씬 더 빨리 받았고 다른 데보다 한 2달 이상 빨리 받은 분도 있고. 그래서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은행이 하는 반응이 다르다. 반대로 얘기해서 내가 어디 뭐 다른 주에 아예 뭡니까 뭐 뉴저지주나 어디 갔다 급한 일이 있어서 돈을 써야 되는데 네트워크가 약한 데는 내가 급하게 돈을 쓸 때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많죠.
그래서 큰 은행이 제일 편리하단 말이죠. 그게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큰 은행, 체이스은행 하나 거래하고 두 개만 하려면 하나는 한국계은행, 우리 교포은행 하나 거래하고 두 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세 개 할 때는 폭이 더 넓고 네 개 할 때는 더 폭이 넓겠죠. 비즈니스를 할 때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10년, 20년에 한 번씩 아주 좀 이제 의미가 있을 때가 있죠. 그러니까 은행이 다 똑같지 않다.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버라이전 스토어에 가서 버라이전 이 셀폰 가지고 뭐 업무적으로 뭘 얘기하잖아요. 그럼 버라이전 직원하고 내가 얘기했을 때 그 직원이 얘기한 게 100% 이분은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은행의 창구에 갔어요. 돈 내가 위드드로 하거나 디파짓 할 때 그 직원이 이 은행 업무 전부를 완벽하게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고. 그 실력 차이가 있고 경력 차이가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전번 주까지 그 여기 산타크라라 산호제 조금하고 산타크라라의 개발 계획에 대해서 내가 6가지 이벤트가 있다는 걸 말씀드렸는데